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상 해부학 시간입니다. 어떻게 지난주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요즘에 갑자기 또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문턱에 딱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날도 선선하고 선선하다 못해 좀 춥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또 요즘에 또 몸이 으시시하면서 감기 기운이 좀 있더라고요. 일교차가 너무 커서. 예.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애니메이션 특집으로 하고 있죠. 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 다음에 아이언 자이언트. 예, 오늘은 또 마지막 시간으로요. 웨즈 앤더슨의 개들의 섬을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 연은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이게 또 영화 제목이 개들의 섬이잖아요. 네. 각자 또 강아지, 개, 애완견에 대한 추억이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각자 한번 물어보면서 출발을 해보면 재미날 것 같아요. 예, 우리 연은님께서는 좀 애완견에 대한 기억 종종 얘기하시곤 했는데 예,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걷는 지가 한 1년 반 정도 돼가지고 강아지가 지금은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꾸준히 강아지를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추억은 많은데 요새 강아지가 없이 이렇게 공백이 있는 상태로 허전하게 계속 지내고 있는 와중에 제가 뭔가 주인은 아니지만 정이 가는 강아지가 생겼어요. 예. 절친 강아지. 네, 제가 동네에 맨날 산책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천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쭉 이렇게 다리를 건너오는 코스가 있는데 저희 동네에 폐차장이나 공장 이런 게 되게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되게 밤에 무섭긴 한데 어느 날 여름에 지나가는데 그 폐차장에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 그냥 큰 길가거든요. 예. 그냥 인도 블럭만 있고. 근데 어떤 강아지가 그 폐차장 울타리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는데 울타리 밑에 틈 사이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목줄도 다 폐차장 안에 걸려있는데 거기 앞에 이렇게 맨날 앉아있더라고요. 완전 애긴데 그래서 사람을 맨날 구경하고 근데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요. 막 먼저 오고 이러진 않고 내가 뭔가 가까이 가서 제스처를 취하면 반응, 리액션만 해주는 정도인데 그 강아지를 그래서 가끔 맨날 산책갈 때마다 가서 보고 뭔가 간식을 주고 싶은데 폐차장이 다 문을 닫고 주인도 없고 이런 상태니까 주기가 막 미안해가지고 맨날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상태였는데 이제 좀 추워져가지고 저도 산책을 좀 며칠 못 가다가 그래도 가야겠다 해서 갔는데 그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 개 장수가 진짜 잡아가기 너무 딱 좋은 진짜 큰 길이고 인적도 드물고 그리고 주인도 없고 그런 상태니까 그래서 되게 걱정했거든요.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멍멍아 막 이렇게 부르는데도 안 나오고 그래서 계속 며칠 동안 갔는데도 계속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개장수한테 팔려갔나 봐. 엄청 걱정했는데 며칠 전에 진짜 한 2-3주 동안 그렇게 찾았는데도 안 나오다가 멍멍아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옷을 입고 폐차장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걔가 뭔가 추워져가지고 상황에 적응을 못해서 안 나왔구나. 집에 되게 숨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숨어 있긴 한데 뭔가 걔가 너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게 안심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산책 다니고 있습니다. 예. 집 근처에 이제 개에 대한 기억 에피소드 얘기해 주셨네요. 예, 제이님께서도 보면은 그 개를 또 키우셨고 하니까 개에 대한 에피소드 또 강아지 애완견 에피소드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개를 절대 못 키우게 했어요. 그래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서 강아지를 선물해 주면 그때도 저희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 책임을 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키우게 됐는데 제가 정말 큰 엄청난 개 맘이랑 정말 강아지를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막 밥도 막 직접 만들어서 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얘가 정말 미식가인 거예요. 그래서 맛없는 건 안 먹어요. 그래서 딸기도 먹을 때 맛없는 부분 꼭다리 주면 안 먹고. 진짜요? 그리고 막 먹다가 맛없다고 생각하면 입에 대도 막 안 먹는 거예요. 걔들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고개 막 돌리고 맞아. 눈 피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투닥투닥거리면서 싸웠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 집 개가 갑자기 개 자랑대회 저희 집 개가 정말 털이 은색 털이 많았었어요.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는 강아지였는데 역시 잘 먹어야지 때깔이 좋군요. 근데 얘가 먹는 거를 되게 미식가 강아지라서 사료를 바꾸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료를 사가지고 택게 넣잖아요. 그럼 그거 주면
끝까지 줄 때까지 이거 한번 맛 보겠다고 1시간 동안 막 그 베란다 이렇게 앉아 있고 막 새 사료를 알고 신기하다. 갑자기 그랬던 게 갑자기 생각나요. 저희 집 강아지 원래는 이 얘기 듣고 우리 집 강아지 엄청 예뻤다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윤기 난다고 자랑해야지 생각했는데 윤기가 왜 나더라? 먹을 걸 잘 먹어서 그랬지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희 집 강아지 지금은 근데 저희 집 강아지도 하늘나라를 떠나가지고 없는데 갑자기 이 얘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두서없이 저희 집 강아지 미식가라고 갑자기 자랑합니다. 짱이야. 예. 미식가 강아지에 대한 추억 우리 제이님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저도 뭐 어릴 때는 집이 마당이 있어가지고 개를 종종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나는 개가 하나 개가 있는데 제가 한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이제 개가 좀 제 몸집만 했어요. 그런데 골목에서 저는 이제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개를 갖다 이렇게 안고서 왼쪽으로 가려다가 이 개가 힘이 세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때 이제 가출한 거죠. 예, 어떻게 되는지 기억 없어요. 진짜 그런 게도 많아. 굉장히 이제 오래전 얘기긴 한데 그 뒤로는 안 들어오더라고 이 개가. 그래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글쎄 어떻게 됐을까? 정말 자유를 찾아 나섰거든요. 좋은 주인 만났을 거야.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뭐 애완견에 대한 에피소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웨즈 앤더슨의 개들의 섬, 완벽한 스포일러 연우님께서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네, 웨스 앤더슨의 개들의 섬은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근미래가 시간적 배경이고요. 가상으로 설정된 일본의 메가사키라는 도시가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메가사키의 시장 코바야시는 긴 시간 동안 연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다시 재임을 하기 위해서 실제하지 않는 도구 인플루언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조류 독감과 같은 견종 독감이 퍼졌다는 괴담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바야시는 시민의 보호를 명목으로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개들을 모두 쓰레기 섬으로 추방시킨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코바야시에 입양된 양 아들이 있어요. 아타리라는 인물인데요. 이 아타리는 쓰레기 섬을 향해서 자신의 충견인 스파츠를 찾으러 떠나는 이야기가 주축입니다. 아타리는 기차 사고로 인해서 부모를 잃게 되고요. 한쪽의 신장마저 잃은 불운한 고아입니다. 하지만 코바야시는 아타리를 자신이 입양하겠다면서 시민들에게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요.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타리는 코바야시의 돌봄이 아닌 스파츠라는 경호견의 돌봄 아래 성장하게 됩니다. 견종 독감에 대한 해결책으로 코바야시가 자신의 경호견인 스파츠를 가장 먼저 쓰레기 섬으로 추방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는 모습을 보고 아타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아타리는 가출을 감행하여 개인 비행기를 탈취하는데요. 개인 비행기를 타고 쓰레기 섬에 추락하게 됩니다. 이 쓰레기 섬에는 따뜻한 집안에서 평온한 생활을 하던 개들이 무리지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들은 온갖 질병과 정신질환을 앓은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렉스와 보스, 그리고 듀크라는 가정견과 떠돌이 견인 치프는 무리를 지어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적인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바야시보다 이 쓰레기섬이 낫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갑작스럽게 추락한 아타리를 이 무리들은 발견하고 간호하게 됩니다. 아타리를 도와서 스파츠를 찾으려는 렉스와 보스, 듀크와는 달리 떠돌이 견인 스파츠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메가사키에서는 견종 독감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원인 와타나베가 자살로 둔갑된 독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 비밀을 파헤치려는 교환학생 트레이시라는 소녀의 노력과 쓰레기 섬의 아타리의 스파츠를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이 모두를 은폐하려는 코바야시의 계략이 이어지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예, 지금 완벽한 스포일러 개들의 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제목 그대로 개들의 섬이 주된 공간적 배경입니다. 네. 예,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극장에서 봤던 개들의 섬 그 장면이 선한데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들끼리 싸우는 이게 또 트레일러로 좀 종종 공개되고 했었죠. 그러다가 먼저 싸울지 말지를 서로 회의를 하잖아요. 그게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네요. 예, 어떻게 그 개들의 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볼까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은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출발을 해보고 싶어요. 네. 저희가 영상 해부학에서도 웨즈 앤더슨의 감독의 작품을 다뤘죠. 네. 노얄,
텐더바움을 다뤘기 때문에요. 좀 웨즈 앤더슨에 관심 갖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 방송 중에도 노얄 텐더바움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웨즈 앤더슨은 워낙 또 팬들도 많고요. 요새 보니까 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네. 재개봉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여전히 좀 인기가 있어요. 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역시 웨즈 앤더슨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국내 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독의 특징이라든지 이 감독과 관련된 영화적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이님께 한번 여쭤보고 좀 출발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웨스 앤더슨의 실사 영화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판타스틱 비스트 포스라는 전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이 되게 아기자고 귀여운 맛도 있는데 되게 저는 이 감독의 스타일에 오히려 저는 실사보다 애니메이션이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되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되게 이 작품을 기대했었어요. 예. 왜냐면 그 웨스 앤더슨의 카메라 스타일이 되게 직부감도 많고 막 책처럼 막 챕터 1 이러면서 마치 동화책 같은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어울리더라고요.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왜냐면 직부감 속에 인형처럼 이 배우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 소품들 같은 것도 되게 인형 소품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그런 부분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되게 명확하게 플래시백 같은 거 되게 명시해 주잖아요. 이거 플래시백이고 이거 끝났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식의 스타일이 실사 영화에서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좀 아구가 안 맞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아기자기하게 마치 책을 보다가 앞부분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나니까 그 애니메이션이랑 뭔가 그런 시각적인 효과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게 많아가지고 되게 저는 웨스 앤더슨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웨스 앤더슨에게 이 개들의 섬? 물론 저는 판타스틱 미스터 포스가 더 재밌게 보긴 한 작품이긴 한데 되게 이번에 그래서 개들의 섬을 개봉했을 때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고 되게 이 영화를 보고 났을 때도 좀 웨스 앤더슨이 꿈꾸는 영화를 완성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웨스 앤더슨 감독은 실사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는 흔치 않은 감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아이언 자이언트의 브래드 버드 감독도 좀 비슷한 경우긴 한데 그만큼 재능이 많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이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68회 베를린 영화제 또 은검상 감독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감독으로서도 재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을 받았겠죠. 네. 게다가 아까 우리 제이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가 나오기에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올해였나요? 예, 올해 원래 그 전주영화제에서 개봉작이었잖아요. 개봉작 이후로 뭐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서 개봉했을 때 저도 이게 굉장히 기대를 해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조조로. 그런데 막상 많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억나는데 우리 그 제이님께서는 이 웨즈 앤더슨 감독의 특징을 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화면 비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름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웨스 앤더슨의 그런 강박적인 화면비, 좌우 대칭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강박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사 영화에는 조금 안 어울리는 그런 배치들 그리고 어긋남이 보이신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웨스 앤더슨의 실사 영화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되게 책처럼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오히려 매력이 반감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애니메이션 감독도 그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그게 당연히 애니메이션에서는 용납되는 기법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인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그런 반복적인 연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웨스 앤더슨의 작품에서 제일 크게 느끼는 건 스토리도 있고 많은 다른 연출도 있지만 시각적인 쾌감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시각적 쾌감이 저는 오히려 애니메이션일 때 그런 반감이 생기지 않나? 상상력에 그냥 바운더리 내에서 활동한다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개들의 섬이나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실망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에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를 보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도 마찬가지고 아까 계속해서 화면 전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특히 아까 제이님께서는 이 애니메이션이 이거는 과거야. 이거는 현재야라는 것을 굉장히 형식적으로도 표현적으로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과거에 에즈 앤더슨 감독의 영화를 보면 카메라 워킹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감독들의 스타일과는 다른 카메라 워킹 그 다음에 그게 좀 춤을 춘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 춤이 이미 각본대로 움직이는 정말 정교하게 계산대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게 좀 특별해 보였는데 두 분께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개들의 섬에 대한 반응도 아까 좀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 보니까 우리 제인님께서는 굉장히 슬펐다, 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감정이 움직였는데 이에 비해 지금 여름님께서는 조금 지루했다라는 반응, 좀 기대만큼 아니다라는 반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또 이 본격적으로 이 작품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공간, 캐릭터를 얘기해 보면 재미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먼저 두드러졌던 게 에즈 앤더슨은 미국 감독이잖아요. 미국 제작진에 의해서 일본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이 작품을 만든 동기는 뭘까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 속에서 보시면 이야기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일본 속 신화의 이야기죠. 물론 그건 만들어진 이야기죠. 예, 개들과 그 다음에 개들을 구원한 거기서도 아따리의 이제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아따리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캐릭터가 나오면서 과거의 신화 속 이야기가 현재 또 재생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적인 것들이 조금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일본이라는 공간이 보여가지고 이 시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 기억에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논란 중에 하나가 예. 웨스 앤더슨 왜 이렇게 일본 좋아해? 약간 친일파 아니야?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비호감을 많이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일본 진짜 싫어하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보는 편이거든요. 예. 일본 영화도 많이 보고 일본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는데 이걸 봤는데 오히려 저는 일본을 까는 내용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기억에 이제 거기 원자력이 있었던 발전소에 사람들은 다 나가고 근데 동물들이 남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모티브를 삼고 이 영화를 만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혀 저는 이 영화가 일본을 찬양한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간혹 그런 얘기는 하는데 일본의 스테레오 타입을 보여준다. 그래서 싫다, 불편하다 이러는데 제가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러지? 약간 이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저는 되게 그냥 적절한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일이잖아요. 그 동경 대지진 사건이. 그래서 되게 적절한 그냥 재밌는 어떻게 보면 패러디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피해자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쨌든 잘못됐던 순간이었으니까 지진이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이거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아가지고 저는 좀 신기했었어요. 근데 일본적인 굉장히 특수성이 도입부부터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신화도 그렇고 특히 이제 사운드로 들려오는 북소리 거기 등장하는 캐릭터들 정말 일본 스모 선수처럼 스모도 등장하죠. 복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는 가깝고 먼 나라 일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좀 거부감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예, 우리 여름께서는 이 개들의 섬에서 등장하는 어떤 일본 쪽의 공간, 배경과 어떤 시간적인 신화나 현재를 오고 가는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일본에 대해서 우선 얘기하자면 이 감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웨스 앤더슨 같은 경우는 전 진짜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신이 상상한 세계를 되게 공고하게 다 만들어내잖아요. 모든 소품이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챕터라든지 라는 식으로 뭔가 사건과 영화의
필요한 그런 역사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작품을 주로 냈던 것 같은데 그런 상상력으로 관객을 그동안 설득시켰다면 이게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태라든지 뭔가 일본이라는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 그리고 공간적 배경이 갑자기 소환되니까 저는 그게 이게 웨스 앤더슨 작품이 맞아?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판의 지점이 거기서 웨스 앤더슨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뭐 스모하는 거, 초밥, 그리고 뭐 고양이 막 이런 거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적인 성향까지 막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 초밥으로 와타나베 교수를 독살하는 것도 되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였으면 비빔밥 속에 독약을 섞었을 건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게 더 물론 명확하게 일본을 보여주는 거고 상상력을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오히려 되게 폐쇄된 상상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약간 이거 웨스 앤더슨스럽지 않은데? 약간 기대 이한데? 라는 판단을 오히려 그런 일본이란 배경 때문에 저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얘기하시는 그 교수 이제 과학자이자 교수이죠. 저도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일본 사회가 정말 저런 사회인가? 아까 우리 제이님께서 일본이라는 시공간을 등장시킨 것은 오히려 일본이라는 그 시공간을 갖다가 찬양하거나 미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지적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거기 속에서 등장하는 일본이 특히 이 독감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눠지자 그냥 리더가 어떤 정보를 조작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회적인 성격을 좀 지적하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저는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고양이라도 안 좋아했으면 괜찮은데 고양이 좋아해서 더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 오리엔탈이라고 말해가지고 막 웨스 앤더슨이 일본에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그 일본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치부를 이 사람들이 지적하니까 이거 오리엔탈리즘이야 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어떻게 보면 일본을 싫어하는 저로서 이렇게까지는 근데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만약 이 영화 속에 재현되는 일본적인 시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해보니까 저건 감독이 잘못된 프레임으로 우리 사회를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대꾸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감독의 어떤 배경을 봐서는 이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좀 이질적으로 등장하는 영화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에 대한 얘기에서 우리 캐릭터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정말 개성 있는 개들의 캐릭터가 많이 나오잖아요. 게다가 이 개들의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들이 어마어마한 또 스타 배우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뭐 에드워드 노튼, 뭐 빌 머레이, 또 틸다 스윈튼, 뭐 아니면 또 그레타 거이과 같은 배우들이 친숙한 배우들이 연기를 하니까요. 또 그런 목소리가 이제 귀에 울리는 것 같아요. 왜 실사 영화에서 보던 배우들의 얼굴이 연상되면서 이 애니메이션 속의 그 캐릭터들이 좀 연상되거든요. 게다가 예전에 제가 트레일러로 보니까 걔들의 그 캐릭터 그 디자인의 모습과 그 성우의 목소리에 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래 그 캐릭터에 이렇게 딱 어울릴 만한 약간 사람이 개로 빙이야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개들의 캐릭터에 대해서 좋아하는 개 캐릭터는 또 있으셨는지 좋아하는 게 게다가 개들이 보면 아까 그런 얘기 잠깐 하셨는데 개들이 사람 같아요. 진지해져 뭔가. 굉장히 진지해요. 호의도 하고 합의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주인공인 치프. 왜냐면 저랑 요즘에 가장 친한 강아지 볼트라고 있는데 걔도 버림받은 강아지인데 사람을 물거든요. 아직도 물어요? 요즘은 좀 덜 물긴 하는데 그래서 너무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치프 때문에 우리 볼트 내 절친 강아지가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해될 만하다. 근데 그 치프를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잖아. 나는 야생의 강아지라고. 난 길들여지지 않은 난 강아지야. 물어. 약간 아웃사이더 느낌이요. 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되게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화가 좀 묘사를 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개들이 가끔씩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기침하는 거 아시죠? 재채기 하는 거 아시죠? 계속 갑자기.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치프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치프의 이름이 마치 여기서 따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기침하는 재채기 하는 개들과 치프와 뭔가 다를 바 없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치프는 근데 그런 상징이잖아요. 다뤄지지 않은 개의 상징. 그래서 이 개들 모두 날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런 반면에 이 개들이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막 투표도 하고 막 합리적으로 막 이거 할까 말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 개들은 아이를 좋아하니까 아타리를 도와주자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되게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척하지만 어쨌든 이 방법들이 이 민주적인 절차들이 이것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한 위기까지 와요. 로봇개들한테 습격당할 때 강에서 갑자기 막 우리 얘 공격할지 말지 투표하자 그러니까 그때 막 공격당해가지고 막 죽을 뻔하잖아요. 얘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이런 합리적인 절차들이 뭔가 다 쓸모없게 만들어지는 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개들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개들이 기침하는 모습이 치프를 떠올리게 하면서 어쨌든 이 날것의 강아지들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그런 합리적인 절차들이 뭔가 의미 없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인간들이 만든 그런 절차들을 다 깨부수는 캐릭터들이 바로 개들인 것 같아가지고 또 되게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개들이 또 진지하잖아요. 되게 또 목소리도 진중해. 맞아, 목소리가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거기서 오는 뭔가 충돌 같은 게 되게 재밌는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되게 모든 개들이 되게 사랑스럽지만 저는 그래도 그 날것을 상징하는 거침을 상징하는 바로 치프가 그래도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마지막에 치프가 그 목욕을 해서 본래 색깔이 드러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따리 애완견이 되죠. 마지막에는 예, 본래 아따리는 다른 개를 스파치를 찾으러 간 건데 스파치는 보니까 또 짝을 만나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어서 아따리의 또 숨겨진 형제인 치프를 입양을 하죠. 근데 그것도 좀 재미난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에 출생의 비밀. 이게 뭐 아침 드라마 본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갑자기 뭐야 저거. 알고 봤더니 치프와 아따리는 예전에 어릴 때 헤어져서 다른 곳에 살다가 만나고 개들은 많이 그러죠. 형제들이랑 많이 헤어지죠. 근데 그게 너무나 좀 웃긴 것 같아요. 보통 개들은 어릴 때 헤어지면 각자 애완견으로서 각자 집에서 잘 사니까 나중에 만나도 기억이 없잖아요. 그 냄새로 이렇게 맞출 수도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굉장히 재미났던 것 같고 지금 제이님께서는 굉장히 또 재밌게 그 치프의 기침에서 우러나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예,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 개들 캐릭터 좋아하는 개 캐릭터나 아니면 이런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개 캐릭터의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요? 저는 완벽한 스포일러에서조차 등장하지 않은 지나가는 캐릭터인 넘매그. 넘매그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 진짜 정말 너무 매력적이고 섹시한 강아지. 그러니까요. 너무 목소리도 찰떡이고 그 강아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강아지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치프랑 애정관계의 부부가 되는 듯한 암시를 하죠. 근데 전 재밌었던 게 치프가 쇼걸이었던 쇼걸처럼 쇼도그였던 넘매그한테 어떤 재롱 피울 줄 알아 할 때만 친해지면 보여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막 뭐 볼링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 막 상상을 해 하면서 치프가 상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상상하는 모습을까지 애니메이션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게 되게 이 영화 전체의 주축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제가 이 영화를 다운받을 때 자막을 여러 개 봤는데 다 싱크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나레이션이 나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자막 올리시는 분들도 자료실에 막 어떻게 해도 싱크가 잘 안 맞네요. 막 이런 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싱크를 억지로 맞추면서 보거나 아니면 아예 안 맞추고 보거나 했는데 여기서도 그리고 일본어가 자막으로 등장하지 않잖아요. 영어만 자막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우리한테 상상력의 여지를 주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엄매그가 치프에게 상상의 여지를 주잖아요. 그걸 되게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관계가 오히려 넘매그랑 치프의 관계가 이 영화 관객의 관계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넘매그가 영화 초반부랑 후반부에
중요한 시기에 딱 등장하는 이유가 네.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걔들 아까 얘기했던 누구죠? 여배우가 연기한 스칼렛 스칼렛 요한슨. 스칼렛 요하슨이 연기한 그 개의 캐릭터. 저도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개들의 섬에 오기 전에 이런 일을 했어라는 재주를 막 부려주는데 굉장히 좀 생뚱맞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던 당시에는. 그러면서 먼저 그 영화 자체가 환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객은 그 시간 동안 환상을 즐기는데 그 환상을 그 개의 그 행동으로부터 좀 보여주지 않나 이런 이제 얘기를 좀 여러분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게 뭐냐면 아딸이라는 캐릭터와 더불어서 이 개들과 인간과의 관계, 이 영화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나 좀 궁금하거든요. 이 영화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를린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을 했고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아까 개독감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뭐 혐오를 좀 다루고 있는 영화처럼 좀 들렸어요. 왜냐면 이 영화 속에 이야기 속에서 보시게 되면은 정당한 근거도 없는데 개독감이 퍼질 것을 우려해가지고 개들을 격리하는 거잖아요. 쓰레기 섬에. 네, 이런 것 자체가 어떤 배제의 논리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뭐 좀 갈등들 있잖아요. 뭐 소수자와 다수자의 갈등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들이 만약 소수자라고 한다면 이런 지금 이야기나 메시지 전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이님? 저는 되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면 뭔가 번역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왜냐면 처음에 아따리가 치프와 단둘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걔들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요. 네. 실제로 안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앉아 이런 것도 씨또 영어로 그러니까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치프와 단둘이 있고 나서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걸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서 오는 재미가 있긴 한데 그리고 나중에는 통역기를 통해서 걔들과 아예 이제 다 의무적으로 뭔가 이 귀에 뭐를 끼고 같이 걔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너무 부럽지 않아요? 맞아. 나도 걔랑 얘기하고 싶어. 약간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뭔가 번역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일본어가 번역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좀 그림으로 이 그러니까 이미지로 이 영화가 간극을 채워보겠다는 의지가 돋보여가지고 난 할 수 있어라는 이 감독의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승부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무언가를 전달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뭔가 이 번역의 가능성을 이미지로 영화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일본어를 번역하지 않은 선택을 한 거 자체가 되게 이 감독으로서 의미 있는 행동? 그러니까 영화 감독으로서 큰 도전을 할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번역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 개 통역기를 통해 가지고 인간과 개가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결말 굉장히 좀 해피 엔딩인데 그것도 좀 재미난 요소였던 것 같아요. 예, 연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개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그 뭐 번역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언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언어보다는 그 행동을 취하는 인물인 액션, 그러니까 이 액션 자체가 나레이터의 리액션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조금 불편하기보다는 엥? 왜 이렇게 이렇게까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레이터의 리액션으로 인해서 관객들이 뭔가 다른 또 리액션을 펼친다는 점에서 언어의 번역이 아니라 리액션의 번역인 것 같아서 그게 더 소통이 불가능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불편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타리가 개들의 말을 못 알아듣고 개의 말로만 관객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조차도 그거랑 이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뭐 사람들이 비판하는 지점 중에 하나도 그 트레이시가 결국은 구한다 이런 식으로 백인이 서구인이 와서 구한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교환학생으로 온 캐릭터. 저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 섬이 오히려
일본을 보여주는 일본을 제대로 보여주는 웨스 앤더슨의 의도가 펼쳐진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웨스 앤더슨 같은 경우도 그 쓰레기 섬이라는 소배경을 왜 설정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쓰레기는 쌓이고 오래되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레기 섬이 정말 뭐 더럽고 정말 아예 이제 폐기 처분될 땅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쌓인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하는 그냥 배경 정도로만 설정을 한 것 같아서 오히려 그 쓰레기 섬에는 일본 말을 하는 건 아타리밖에 없긴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일본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 섬 찌꺼기들 버려진 것들 속에서 뭔가 희망을 발견하고 아타리라는 일본인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 스스로 뭔가 자신이 해온 군국주의 역사 전체주의를 타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 쓰레기 섬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쓰레기 섬이랑 그 메가사키라는 그 도시 간의 번역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2가지 정도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이님께서는 이 번역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이제 언어적인 번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연님께서는 이게 일종의 그 액션과 리액션, 그러니까 제스처의 번역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들과 인간 사이에는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애초에 좀 불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트레이시와 아타리를 대비시켜서 트레이시가 뭐 서구, 뭐 미국이겠죠. 미국에서 그 잠깐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왔는데 개들의 인권이 아니죠. 개권. 동물권에 대해서 막 투쟁하잖아요. 막 유인물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이질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 사회 내에서 일본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들과 좀 손잡을 만한 인물은 외국인이라는 설정도 외국인과 개의 그 설정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소수자와 소수자의 설정 이처럼 좀 보여져가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따리가 결국에 개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 섬으로 돌아간다는 게 결국엔 그 방점이 트레이시가 아니라 아따리를 라는 이제 인물 일본에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좀 어색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방송을 듣고 아니면은 이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처음에 일본어와 영어가 막 섞여서 사운드로도 들리고 자막으로도 캡션으로도 여기저기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밑에도 있잖아요. 어디에 시선을 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지금 번역의 문제로 가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그 주체는 대상은 개들이 영어를 사용하고 여기 나오는 인간은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사용한다는 이 설정도 굉장히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종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오면서 결국엔 혐오라는 게 이해가 없으면 혐오가 발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 극장을 그때 나왔던 이제 생각이 납니다. 예, 뭐 여하간 좀 보면 볼수록 뭐 재밌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뭐 뻔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좀 웨즈 앤더슨의 스타일이 좀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장식적이라는 느낌도 확실히 갖는 것 같아요. 이런 영화적 스타일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렇게 그런 환상을 즐기시는 분도 있고 즐기지 않는 분도 있고 일본인이 보셨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어를 알아듣니까 내용을 아는데 자막으로 또 설명을 하고 막 약간 그래서 더 오히려 저희는 그냥 자막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일본어를만 알아들으시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특이하네요. 일본어, 영어, 저희는 한국어니까 이 세 언어가 동시에 한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전 약간 좀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중간부터는 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개들의 섬으로 돌아오면서 배경이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는 주로 영어로만 그 언어가 사용이 되니까 처음에 왔던 그런 소란스러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었던 것 같네요. 예, 저희가 뭐 지금까지 좀 개들의 섬, 웨즈 앤더슨의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는 저희가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 애니메이션을 다뤘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제가 추천드린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인께서 추천하신 아이언 자이언트. 그리고 오늘은 우리 여름께서 추천하시는 이제 개들의 섬이었는데요. 개들의 섬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그 피드백은 저희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SNS나 뭐 팟빵 파티, 뭐 아이튠즈에 좀 글 남겨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필름 필터링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 영화를 추천하신 여름님보다는 제이님께 먼저 뭐지? 일단 시선을 옮겨서 먼저 판단을 듣고 여름님께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굳이 뭐 딱히 추천하고 싶은 강력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영화를 많이 안 보게 된 주변적인 환경들이 좀 안타까운 느낌? 왜냐면 친일파 논란도 근데 좀 엉뚱하네요. 친일파 맞아. 논란이라는 거. 저한테는 제 주변에만 있었나요? 저는 그래서 안 본다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진짜요? 그리고 또 뭐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본인들을 스테레오타입으로 썼다라고 해서 안 보시는 분들이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방송을 일본 분들이 듣지는 않겠지만 예. 약간 그런 주변적인 배경들을 그냥 벗어나고서도 그냥 저는 그냥 소비하는 영화로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제가 일본에 장기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예. 거기가 외항사라서 자막 없이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도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그림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시각적인 재미가 많으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었던 영화라서 전 여러 번 봐도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많이 보면 좀 재밌게 보지 않을까? 그냥 이런 배경, 사회적인 배경을 다 제쳐두고서도 되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귀여운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같아가지고 가볍게 그리고 볼 수 있는 영화라서 저는 추천합니다. 예, 우리 제이님께는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럼 필름 필터링 우리 추천하신 여름님께 좀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판정 내리실 건가요? 저는 계속해서 이 작품이 좀 실망이었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전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은 처음에 전통 설화로 시작해서 갑자기 근미래로 넘어간다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객들은 그 대과거, 전통 설화의 대과거랑 20년 후의 근미래 사이에 놓여있는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근미래의 시대상 그리고 뭐 일본의 문제점이 단지 그냥 20년 후의 문제가 아니라 2018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전부터 어떤 계기가 계속해서 쌓여온 문제니까요. 뭔가 반성의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제가 선정한 이유가 웨스 앤더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재개봉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다루기도 했고 최신작이기도 해서 다뤘지만 저희가 예전에 사이렌 할 때 초반에 언급했는데 경고하고 싶은 거 막 그리고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호롱이 사살 사건 생각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때는 호롱이 그 사건이 펼쳐지기 전이었어서 그때 봤을 때랑 그 사건이 펼쳐지면서 이제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가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 이 영화를 볼 때랑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저한테 너무 좋은 작품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한 번쯤 보시면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환기를 하실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쯤 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 다 완벽한 일치를 보이시네요. 필름 필터링 시간이었는데 이 지금 영화에 대해서 우리 뭐 제이님이나 여름님께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특히 개들의 섬을 추천하신 여름님께서는 막상 처음에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호감을 갖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요것들을 좀 이야기하시고 생각해 보시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네요. 네. 예,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애니메이션 좀 즐겁게 얘기해 봤고요. 아까 말드린 것처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피드백, 목소리를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색다른 영화 내지는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